변호사 개업 여부 사적 어떤 이익의 추구 행위를 하시겠느냐는 그 답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뭐 양심의 자유라든가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사회가 권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자기 자신 희생을 한다. 그런 부분에서 답을 제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묻겠습니다. 안 하시겠죠? 이거 정말 해주세요. 이거는. 예, 이거는 뭐 헌법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그런 활동 공간이 사실은 주어져야 할 수 아니, 있는. 근데 명확하게 유서 왜냐하면 다른 대법관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아니, 우리 법무부 장관도 지금 변호사 등록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 지도층으로서 어떤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이거는 약속하셔야 될 사항이지 저 법적으로 업무를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 가는데. 자, 질의 끝나기 전에 그 다음 답을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지금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서 이제 각 부처별로 19개 적폐청산 TF 구성돼서 이제 적폐를 찾아내고 또 일본은 또 검찰에 고발도 하고 시민단체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기 대해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오늘 그 아침 신문에 보면 조선일보에 쿠데타라도 났나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김대중 주필의 칼럼입니다. 쿠데타라도 났나? 과연 이제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우리 소장 후보자께서 그렇고 헌법재판관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넘어야 됩니다. 사회의 현인 와이즈맨 그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꼭히 어떤 법관 출신만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이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부분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 비법조인 출신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이 그분들이 물론 법률 측면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분이겠지만 사회의 현인으로서 그 사회의 가치를 해석해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넘어서는 것이죠. 과연 지금 요번에 이제 특활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정보수장 3사람이 구속됐습니다. 또 김관진 전 안보실장 또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사드 배치를 관철시켰고 또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했고 무서워했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분들까지 저렇게 구속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탄핵 심판하실 때 탄핵 결정을 하실 때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런 상황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너무 과하다. 사회의 현인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법률 전문가, 헌법재판관이자 이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해석하고 또 헌법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어찌 이런 경우를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을 파면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겠지만 그러한 새로운 대통령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사태까지 발전될 것이다. 제가 어떤 점쟁이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네. 지금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또 신재희 당내 헌법재판관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회의 현인으로서 또 한 말씀 하실 게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사회가 헌법재판관 또 현재 소장 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의로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헌법기관 간의 삼권 분립을 말씀드리면서 견제와 균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분들이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범죄가 드러난 사항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글쎄요,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드릴지가 어렵던데 상당히 제가 이렇게 균형적인 측면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답변을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입장도 알고 저는 이제 헌재의 기능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헌법 해석이라는 것이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건 아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헌법 가치를 해석하면서 가지고도 그런 부분이 좀 고려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 현인으로서의 그런 이 사회에 대해서 질타도 해 나가면서 또 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나가는 그런 가치를 갖다가 말씀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경고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 한마디로 우리 신고리 오류코기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다가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재개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억이 날아갔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참 애매해요. 따지고 보면 저도 이 담당했던 장관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찾아내기가 참 공세가 할 겁니다. 그런 부분.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리 그 전력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가 거의 한 800억 이상 평창에 그 후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저 정도는 아닙니다. 헌재가 보는 시각이 또 잣대는 또 같아야 된다. 정치적 사안을 볼 때 잣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하실래 그러면 하시고요.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린다면 헌재가 관여할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이런 상황이 되면은 관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 마무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예. 저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정말 예, 그러면 더 한 얼마 시간 2분만 있으면 좋겠어요. 한 3분 하시죠. 예. 저 크리컬처 저 누구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저는 담고 있습니다. 위에 써 있습니다. 예? 위에 써 있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하는 거니까 수여하는 분이 계시고 예. 받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헌재고 또 그 소장이 헌재 소장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잘 끝내고 국회 인준 동의를 받으면 받자 말자 아마 임명장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 옆에 고개를 45도 돌리시는 분이 되지 마십사는 말씀입니다. 헌재의 역할은 우리나라로 미국으로 치면은 연방
대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연간 82건밖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매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대통령 2005년도에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임명장을 받을 때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정인으로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부인이 들고 있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법원장 말씀하셨는데 제왕적 헌법소장은 결코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뭐 헌재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께 임명장 받으실 때 고개 45도로 굽히지 마십시오. 헌법 수호의 마지막 책임을 지고 있는 헌재 소장이 되십니다. 대통령을 탄핵까지 한 그 헌재입니다. 헌재가 살아있는 권력이라 해서 임명권자라 그래서 거기에 고개를 숙인다 그러면은 헌재는 영원히 정치적 중립성으로부터 그걸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대통령 역할 다르고 헌재 소장 역할 다릅니다. 저는 제발 좀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나는 이제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다는 그러한 각오라 그럴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마지막 답변 저 하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너무 계속 몰아붙이는 느낌이 들어서 하긴 한데 저는 이거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재 소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그 답변에 앞서서 그 질의는 아니시지만 저 지금 보여주신 그 장면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5년 전 제 임명장을 받을 때의 사진이 있습니다. 뭐 그걸 보시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아, 참. 예. 그 부분.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법조계에서 오래 있을 줄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 여러 가지 형편상 또 뭐 계획상 아마 한 15년 전에 변호사를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여튼 저는 이렇게 법률가의 최종 종착역은 변호사다. 변호사가 물론 영리를 자기도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변호사를 하느냐는 또 자기가 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꾸 말씀을 이제 저한테 대답을 원하시는데 제 대답을 말씀드리면 뭐 학교에서 후진을 가르친다든지 또 공익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채용을 해 주어야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로서도 제 개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뭐 제가 당장은 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방향의 변호사를 하는지 그건
윤 의원님께서 충분히 지켜보시고 제가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제가 뭐 지켜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재영 대법관에게도 요청을 했고, 김재영 대법관도 그렇고, 그 본인이 하지 않겠다 했고, 또 이거는 대한변협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도 고위 법관을 지내신 분, 특히 장관급의 이상의 법관을 지내신 분들은 변호사 개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또 대한변협의 입장에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뭐 답변에 대해서 제가 강요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조그만 그런 도덕성 문제는 그런 없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이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그 두 분 간사 이러이러한 사태까지 발전될 것이다. 제가 어떤 점쟁이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네. 지금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또 신재희 당내 헌법재판관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회의 현인으로서 또 한 말씀 하실 게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사회가 헌법재판관 또 현재 소장 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의로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헌법기관 간의 삼권 분립을 말씀드리면서 견제와 균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분들이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변호사 개업 여부 사적 어떤 이익의 추구 행위를 하시겠느냐는 그 답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뭐 양심의 자유라든가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사회가 권위,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자기 자신 희생을 한다, 그런 부분에서 답을 제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묻겠습니다. 안 하시겠죠? 이거 정말 해주세요. 이거는, 예, 이거는 뭐 헌법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그런 활동 공간이 사실은 주어져야 할 수 아니 있는. 근데 명확하게 유서, 왜냐하면 다른 대법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아니, 우리 법무부 장관도 지금 변호사 등록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 지도층으로서 어떤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이거는 약속하셔야 될 사항이지, 저 법적으로 업무를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 가는데. 질의 끝나기 전에 그 다음 답을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지금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서 이제 각 부처별로 19개 적폐청산 TF 구성돼서 이제 적폐를 찾아내고, 또 일본은 또 검찰에 고발도 하고 시민단체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기 대해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오늘 그 아침 신문에 보면 조선일보에 쿠데타라도 낫나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김대중 주필의 칼럼입니다. 쿠데타라도 낫나. 과연 이제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우리 소장 후보자께서 그렇고 헌법재판관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넘어야 됩니다. 사회의 현인 와이즈맨 그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꼭히 어떤 법관 출신만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이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부분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 비법조인 출신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이 그분들이 물론 법률 측면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분이겠지만 사회의 현인으로서 그 사회의 가치를 일단 범죄가 드러난 사항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글쎄요,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드릴지가 어렵던데 상당히 제가 이렇게 균형적인 측면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답변을 않느냐.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입장도 알고 저는 이제 헌재의 기능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헌법 해석이라는 것이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건 아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헌법 가치를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도 그런 부분이 좀 고려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 현인으로서의 그런 이 사회에 대해서 질타도 해 나가면서 또 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나가는 그런 가치를 갖다가 말씀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경고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 한마디로 우리 신고리 오륙호기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다가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재개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억이 날아갔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참 애매해요. 따지고 보면 저도 이 담당했던 장관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찾아내기가 참 공세가 할 겁니다. 그런 부분 또 해석해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넘어서는 것이죠. 과연 지금 요번에 이제 특활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정보수장 3사람이 구속됐습니다. 또 김관진 전 안보실장 또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사드 배치를 관철시켰고 또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했고 무서워했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분들까지 저렇게 구속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탄핵 심판하실 때 탄핵 결정을 하실 때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런 상황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너무 과하다. 사회의 현인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법률 전문가, 헌법재판관이자 이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해석하고 또 헌법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어찌 이런 경우를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을 파면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겠지만 그러한 새로운 대통령으로부터